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하정화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 들으신 대로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이 되어서도 또는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일상을 누리고 일상의 행복들을 누리고 또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공간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3cm의 장벽이라고 제가 제목을 어,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3cm의 장벽들과 그것들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편한 공간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두 개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턱에 막혀가지고 1층 점포에 들어가지 못하는 휠체어를 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낮은 턱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저 한 층의 턱 때문에 1층에 있는 편의점이나 커피숍 이런 데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사진은 우리가 흔히 음식점이나 뭐 주변에 상점 이런 빌딩에 가서 볼 수 있는 화장실의 모습인데요. 여기도 좁아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평창 패럴림픽 때 그 주변에 인근의 숙박업소, 음식점, 그리고 화장실들이 그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얼마나 편한지 조사한 그런 연구를 다룬 기사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256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약 38%만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수동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그 퍼센트는 약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3cm의 장벽이 단지 장애인들만 경험하는 것일까요?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발을 삐끗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잠시 생활해야 했던 분이 계신가요? 저는 한 7년 전쯤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발을 심하게 접질러서 한 6주간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왼발을 다쳐서 사실 운전도 할 수 있었고, 일상생활 다 할 수 있었지만, 제가 다니는 공간에 그렇게 계단이 많은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를 또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건널목 중에 경사로가 없는 건널목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 사회가 정말 장애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설계가 되었구나.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불편하겠구나. 그리고 또 장애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 사진처럼 경사로가 있어서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상점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면, 또 두 번째 사진처럼 밖에 나가더라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이 많아진다면,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는 이동 수단이지만 컨셉트 엘리베이터 컨셉트카라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저 모델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그런 이동 수단이 발명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좀 신체적으로 불편하더라도 훨씬 더 사회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3cm의 장벽을 없애려는 노력들이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를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인구 중에 노인인 인구의 비율이 더 젊은 인구보다 커지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그 비율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보고 그걸 이제 하나의 척도로 삼아서 인구 고령화를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척도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2006년도에 약 9.1%였던 그 65세 이상 인구가요. 2050년도에 가면은 거의 40%에 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본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좀 높게 나타나는데요. 2050년이 되면 우리가 그들을 다 제치고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가 되게 됩니다. 이 인구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역학적 변화고요. 즉, 그 급성기 질병으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고, 만성질환이 많아지고, 또 평균 수명 연장되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역학적 변화가 출산율과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물론 출산율은 이제 좀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역학적 변화로 사망률이 특히 영아 사망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시면 예전에는 1800년도 이렇게는 정말 별로 살지 못했어요. 한 30살 이 정도까지 살아도 이제 많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다가 1900년도 초반에 와서야 이제 50세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잖아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공중보건이 좋아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또 이런 결핵이라든지 뭐 말라리아 이런 여러 가지 급성지 질병들이 퇴치가 가능해지면서 영아 사망률과 그 유소년층의 사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소년층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남고 또 그 전 연령에 걸쳐서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쭉쭉쭉 살아남고 그러면서 또 출산율은 줄어드니까 유소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구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기 2000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1960년대 정도일 것 같은데요. 1960년도에 이제 6 정도 됐던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여성이 낳는 평균 그 아이의 숫자가 6명 정도 됐다면 그게 급격히 줄어서 지금은 1도 안 돼요. 근데 보통 인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부부가 2명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 구조가 똑같이 비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통 2.1명을 아기를 낳아야지 그 인구 구조가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1보다 낮은 숫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점점 인구의 구조가 삼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인구 고령화 연령 구조를 보시면요. 네, 여기를 보시면은 1960년도에 그 출산율이 높을 때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이 유소년층 인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옅은 주황색은 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해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를 말해요. 그 사람들이 또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굉장히 비율이 낮죠. 그러다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 비율은 줄어들고 이 사람들은 여기 태어난 사람들이 나이 들 때까지는 좀 큰 비중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이 부분은 더 많아지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아동 청소년의 수는 노인 인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래 사회는 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이 한국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많이 증가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2000년도부터만 봐도 70대 중반에서 지금은 80대가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죠.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거는 우리에게 양가 감정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단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걱정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그걸 좀 보면요. 우선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부양 부담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여기 NPS라고 제일 진한 이 색깔은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연금 것들, 여기 주황색이요. 그 다음이 건강보험이고, 그 다음에 이 옅은 주황색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2050년이 되면 약 40%가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장기요양이나 이런 데도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노인 부양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인 인구 비율을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20세에서 64세까지 그 비율로 나눈 그 숫자를 말하는데요. 그 노인 부양비도 한국의 경우에는 워낙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연구에 따르면은 국민연금 지출이 2015년 근로자 소득의 4%에서 2050년이 되면 약 30%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 수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정말 부양을 받는 그런 세대일 거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들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 수치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그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살이 넘었는데요. 이 옅은 이 노란색은 뭐냐면요.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입니다. 보통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수명이에요. 그 차이를 보시면요. 아직도 약 15년 조금 넘는 그 기간을 평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이 기간에 누군가에 의존하게 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이 건강 수명은 또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고 5분위로 갈수록 이제 소득이 높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파란색 그래프는 평균 수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수명도 1분위에서 78.6세 그리고 5분위에서 85.1세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건강 수명은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1분위에서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를 보면은 약 18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기간을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간다고 보면은 여기 5분위의 그 차이는 약 13년 정도 납니다. 그래서 13년의 기간을 약간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평균적으로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고령 인구가 될수록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이 되면 약 20%가 넘는 숫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령화 사회를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색 쓰나미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가운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가하는 의료비와 부양부담, 그리고 생산 능력이 감소되고 또 장애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고통받는 노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하지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노인들이 고령화 되었어도 최대한 오래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암울한 전망들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암울한 전망에서 긍정적 전망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 때문에 노인의 활동적 노화가 어렵게 되는 것일까요? 네, 제가 앞서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휠체어로 접근 가능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들, 장애가 있으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회 환경에서의 장벽들이 존재하는데요. 거기에는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그리고 정보 접근권이나 디지털 소외, 또 고용이나 교육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사회적 차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 쪽에서는 어떤 차별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연령 차별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이 통계를 보시면요. 노인 중에 약 7.1%가 차별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럼 차별을 겪었는가를 보면요. 약 37.7%가 대중교통수단을 탈 때 이런 차별을 겪었다라고 하고요. 또 판매시설에도 17.7%가 겪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의료시설에서도 차별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성별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차별 경험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언뜻 보면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요. 7.1이라는 숫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에 노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70.2%가 차별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로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동방예의지국 이렇게 말하면서 노인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회였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령 차별을 이제 조사하는 분들에 따르면요. 보통 사람들은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둘 다 갖고 있다고 해요.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따뜻함, 지혜로움,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부정적 인식으로는 병들고 나약하고 또 고집이 세다든지 이런 것들 갖고 있는데요.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부정적 편견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또 다른 이제 신문 기사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차별 겪은 노인들이 그럼 어떤 걸 차별로 인식을 하느냐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가게에 앉으면 가운데 말고 바깥쪽으로 앉으라고 한다.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또 다리가 아파서 버스를 천천히 타니까 집에나 있지 뭐하러 다니냐고 폭언을 들었다. 또 노인 넷이 모여 있으니까 택시가 안 선다. 또 평생 교육 수업을 듣고 계신 분 같은데요. 수업을 듣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걸어준다. 또 카페에서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또 가족 간에도 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여러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차별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고용 노동 분야에서도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취업이 어렵고 직장 차별도 겪고 또 근무 환경도 내가 일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고 능력 발휘도 어렵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또 일을 더 하고 싶지만 은퇴한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셔도 주변에 보시면은 사실 요새는 70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젊으시고
충분히 일할 능력이 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은퇴는 훨씬 더 전에 50대 이런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 경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또 요즘 또 들어보면은 틀딱이라고 해서 노인을 비하하는 말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렇게 키오스크 같은 거, 뭐 맥도날드나 여러 어,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저런 것들로 바뀐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노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스 한 잔 마시기도 너무 어렵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연령 차별 혹은 노인의 정보 접근권이 떨어지는 것, 디지털 소외, 이런 것들이 단지 노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어,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게 그 개인이 인식하는 그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 사회적 와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노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된 부정적 환류가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순환적인 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노인이 취약성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 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뭔가 그런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말을 배우고 또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또 학령기에 들어서는 공부를 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힘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뭐 성인이 돼서는 결혼을 하고 직장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또 낳고 이런 역할 구범들이 있다면 노년이 되어서는 예전에는 이제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뭔가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다독이고 또 이끄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지혜를 나누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면 이제는 산업화 사회가 되고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도 상실하게 되고요. 또 중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부적인 낙인에 의존하게 되고요. 여기서 사회적으로 노인을 무능하고 무용하게 인식하면 그 낙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과 함께 요즘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자로 자기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취약성이 점점 더 증가되는 그런 부정적 환류를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 환류, 이런 것이 물리적 환경과 함께 사회적 환경으로 노인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3cm의 장벽들, 물리적인 장벽, 그리고 사회적인 장벽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애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모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령 친화 사회의 모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선 이 고령 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함께 사회적, 인적 환경을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환경으로는 주거 환경, 또 보건, 교통, 안전,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이 되는데요. 주거도 노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가드레일이 있어서 잡고 갈 수 있다든지 뭐 문턱이 없다든지 경사료가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보건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강 관리나 혹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교통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장애인 이동권 굉장히 이제 장애인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동권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저상버스 있지만 그걸 활용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있어도 사실 복잡한 데 가가지고 거기 혼자 그거를 타려고 기다리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있고 또 운전기사도 그걸 이렇게 기꺼이 도와주기보다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여러 환경들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교통의 접근성, 물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안전의 부분들, 낙상이 어, 많이 없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요즘에는 정말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령 친화적인 물리적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환경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고요. 또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결이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또 차별 없고 통합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많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요즘 많이 이제 떠오르는 화두가 커뮤니티 케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노인분들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본인이 살던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집으로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들을 받으면서 좀 더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지, 통합되어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뭐 지역 사회 여기 복지관이라든지 의료 시스템 이런 걸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많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여러 분야에서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벽 없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원래 장애계에서 시작해서 노인들도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장벽 없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주택이나 공공시설의 문턱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물건을 꺼내기 쉽도록 약간 그 장을 조금 낮춰서 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 사진에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화장실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세면대 위치가 이렇게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장벽 없는 그런 디자인에서 활용되는 설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디자인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화나 이런 공연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영화관에 가면은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이 정말 세세하게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보여드릴까 했는데요. 지금 링크로 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 대사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뭐 문이 쾅 하고 닫힘, 그리고 뭐 어디서 무슨 배경음악이 들림, 이런 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청각 장애인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그런 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 음성으로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는 그런 음성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 박물관에 같은 데 가면은 수화로 안내하는 그런 세션이 제공돼 가지고 또 청각 장애인들이 문화생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장벽 없는 디자인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대문 DDP에 갔더니 거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공평한 편리함이라고 해서 점자로 된 시계를 제작해서 전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장벽 없는 디자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보편적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장벽 없는 디자인을 좀 확장시켜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계단과 경사로를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이 승강기인데요. 가버렸어요. 네, 그 지하철 승강기도 사실 예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가 됐지만 요즘 가보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노인분들 특히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사진도 제가 그 동대문에서 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그 전시회에 갔다가 찍어온 건데요. 이 디자인 업체에서는 이제 휠체어 사용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좀 더 그들의 욕구에 맞게 디자인한 그런 걸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어떤 걸 원하는지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편하면서도 멋이 나는, 그러니까 패션은 그래야 하잖아요.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패션이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한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디자인의 활용으로는요, 이것은 이제 치매 학회랑 같이 한 치매 노인들을 위한 마을 디자인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기억 키움 둘레길이라고 해서 치매 노인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노인들의 특성 중 하나가 배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배회를 하다가 실종이 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수십 시간 후에 찾아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은 배회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배회 자체를 막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막는 거는 어, 좋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고민해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산책길을 만들어서 요 길을 따라서 산책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시작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또 이 길 중간중간마다 이 치매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상점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치매 파트너스라고 해서 치매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협력 할 수 있는 사람 업체나 이런 것들 모집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중에 좀 그런 데 관심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혹시라도 길을 잃고 배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정보를 보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 엘리베이터 건물은 이렇게 숫자를 크게 써가지고 노인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다든지 색깔 대비를 하얀색과 주황색 이렇게 색깔 대비를 잘 되게 해서 어디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잘 찾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도들이 다 이제 고령 친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치매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어떻게 하면은 좀 치매 친화적인가 이런 것들을 제시한 데서 가져왔는데요. 미국 데이터인데요. 그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 문에 물음표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읽어보면은 그 치매 노인들 또 치매가 아니더라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물체를 구분할 때 색깔이 대비되게 하면은 좀 더 잘 알아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 색깔이랑 그 테두리 색깔이랑 좀 극명하게 대비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에 굉장히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사진은 뭔가 나에게 친숙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진을 걸어놓음으로 해서 조금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여기 TV는요,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걸 얘기해요. 노인분들이나 특히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게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TV는 꺼놓는 게 좋고 또
이 소파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가구같이 생긴 것을 배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새 아마도 이제 좀 모던 디자인 나오면서 예전에 소파 같지 않은 것들을 놓기도 하는데 노인분들은 그 가구처럼 생긴 것을 놓으면은 더 익숙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좀 밝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요새는 디자인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 환경 디자인 쪽으로 가볼게요. 그 사회적 환경으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혹은 어떤 것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가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빌리지 무브먼트라고 해서 보스턴 지역에서 시작돼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 계속 살면서 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계속 살지만 사실 보스턴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노인이 되면 혼자 그거를 처리하기가 좀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빌리지라는 걸 만들므로써 함께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도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온 첫 번째 사진은 그 치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버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치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젊은 사람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이고요. 그리고 아래 사진은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인데요. 이 노인분들도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뭐 요양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건물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대 간 계속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시도들,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환경을 좀 더 낫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오른쪽에 사진은 네덜란드의 호그맥 치매 마을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이제 치매가 걸리면 요양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까지는 의료적 그런 환경에서 약간 획일적이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살아야 됐다면 여기서는 그대로 지역사회의 여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점도 있고 뭐 우체국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물건도 사고 또 우편물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마을에 이제 치매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이런 시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물리적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고령 친화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뭐 다른 나라의 일 혹은 뭐 지금 노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미래 공간을 만드냐가 우리의 미래의 삶의 질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 공간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해요.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혹은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그냥 불편하니까 혹은 위험하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을 꿈꾸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인지적으로 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누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꾸는지 저는 그 모두에게 열려있는 미래 공간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